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뉴스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 강남 아파트 값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한다는데 왜 우리 동네 상점들은 텅텅 비어만 가는 걸까요?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이 이상한 역설, 오늘 그 미스터리의 뿌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일 겁니다. 아니, 경제 지표는 좋다는데 왜 내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거지? 오늘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2024년 한국 경제의 얼굴입니다. 한쪽에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선 자산 시장이 불타오르면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이 괴리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해요.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서울과 지방,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과 힘겨운 동네 가게. 이 사이의 격차가 그냥 좀 벌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처럼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지난 20년을 지배해 온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모든 문제는 그 시작점, 바로 뿌리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1997년 우리가 다 아는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가 정말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어요. 바로 금리를 확 낮추고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아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었죠.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이 선택이 정말 상상도 못할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만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그러니까 M2가 무려 4.5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2배도 아니고요, 4.5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물병 5개가 있고 돈은 딱 100원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물병 하나 얼마죠? 20원이죠? 간단하죠? 그런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돈을 100원 더 찍어냈어요. 그럼 돈은 총 200원이 됐죠. 물병은 그대로 5개인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병 하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맞아요. 40원이 됩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값은 오른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한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그 원리대로라면 돈이 4.5배나 풀렸으니까 우리가 먹는 짜장면 값도 4.5배가 뛰었어야 맞잖아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그럼 대체 그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돈을 마구 찍어냈다는 이 용의자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의 공작이 됐잖아요. 전 세계에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싼 물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중국 수출이 늘면 늘수록 전 세계 물건값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 물가 상승을 그냥 꽉 눌러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중국발 가격 안정 덕분에 한국은행 같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뭘 경험했냐면요. 돈을 막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정말 마법 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죠. 이건 마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병통치약을 손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네? 하면서 더 용감하게, 더 과감하게 돈을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쓰는 물건값으로 가지 않은 그 많던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억하세요. 돈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처음으로 달려간 곳,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IT 버블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버블이 펑 하고 터지니까 갈 곳을 잃은 그 뜨거운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부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시나
그리고 이 지독한 자산 양극화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이 과정의 결과는요, 정말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원래 자산이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고요. 자산이 없던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이 기차에 타려고 영끌에서 빚을 내야만 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처방전이 하나 나와요.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 번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분들이 돈을 더 쓸 거고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서 결국 경제 전체가 좋아질 거다.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양극화도 잡고 죽어가는 내수 경제도 살리고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베로 교수는 이 정책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소득주도 빈곤이라고 불렀습니다. 빈곤이요? 한국 경제의 성공 스토리를 망치는 정책이라고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아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왜 이런 혹평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시장에서 사장님이랑 직원이랑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월급이 있겠죠? 이걸 균형임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법으로 이것보다 무조건 더 줘야 돼 하고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정해버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되니까 사람을 덜 뽑거나 심지어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차이만큼 일자리가 사라진다. 즉, 실업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그냥 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시애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최저임금을 2년 만에 무려 58%나 올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임금 일자리는 6.8%가 줄었고요. 진짜 놀라운 건 노동자들의 1년 총소득이 오히려 평균 125달러가 줄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버렸으니까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 거죠. 결국 이 정책은요. 꼬인 문제를 풀기는커녕 우리 경제를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가둬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럼 둘째, 정부는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 중앙은행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죠. 셋째,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 돈이 또 어디로 가요? 네, 또 부동산으로 가서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럼 넷째, 정부가 깜짝 놀라서 집값 잡겠다고 수문제가 넘는 규제랑 세금을 막 쏟아내요. 그럼 다섯째, 그 규제 때문에 경기는 더 나빠지죠. 그럼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끝이 없는 묘비우스의 띠 같아요.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악순환, 특히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몇 번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27번이었습니다. 27번이요? 이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잘못된 구조를 아예 우리 경제에 딱 박아버린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 미스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20년 전에 잘못 깨어진 첫 단추, 거기에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더해진 여러 번의 잘못된 처방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지금의 한국 경제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적 양극화라는 덫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겁니다. 20년 넘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이 악순환의 고리, 이걸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구조를 바꾸려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아마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